양도소득 가는데 다른 거 있잖아요.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뭐야? 그죠? 우리 간편정부 대상에 적용되는 거는 사업소득이다. 이거는 사업소득이, 이거는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사업소득이 되려면 기장을 해야지 알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뭐를 얼마에 주고 사가지고 뭐를 감가상각 얼마 해서 그죠? 뭐 기장을 해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혈거소득 중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중에 간편정부 대상자는 기장을 안 하니까 그거를 뭐예요? 과세하기가 애매하다 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소득은 안 해요. 이거 되려면 간편이 아니라 복식부기 의무자는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간편정부 대상자에 적용되는 거는 몇 개냐 이거잖아요. 이거는 어디냐 하면 사업소득은 요거 되는 거는 복식부기 의무자만, 복식만 사업소득 보는 거고, 업무용 수용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업무용 수용자도 사업용 고정자산이잖아요. 매각일에 속하는 근데 총수익금에 산입한다, 매각할 때 이것도 전부 다 기장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간편정부 대상자라도 이게 임대차 계약을 함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해서 자기 시설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설했다, 계약했다. 그럼 원래는 원상태로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임대차 할 때 시설했던 거 다 부수고 다시 원상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원상태, 임대차라는 게 원래 그래야 돼요. 원상태, 처음 상태로 돌려주는 게 임대차 계약이에요. 이게 시설했으면 다 부수는 비용도 내가 들어가지고 전부 다 들어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은 누구나가 다 하잖아요. 그죠? 간편이든 말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는 건데, 그래요. 이거는 틀려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간편도 해당이 된다. 이거. 간편도 된다. 이 말인데, 이게 1번인데요. 그냥 틀려주세요. 뭐, 어떻게 하라, 뭐. 그죠? 뭐,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데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바로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우리가 이제 매매 차익 같은 거는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러니까 투명인간 취급했거든요. 과세하지 않았다고요. 필요경비도 과세 안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바뀌니까 그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물어봤는데 2개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걸 본 적이 그지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맞춰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좀 틀려주세요. 뭐 이런 말로 오해합니다. 그죠? 2개는 아니고 하나냐, 연계냐, 이거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죠. 그죠? 자, 그렇게 강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속자가 당의 주주이면서 사원이라면요. 당연히 사원이면 우리가 출자 임원을 얘기하는 거죠. 배당과 상해가 겹치면 상해 우선이잖아요. 상해 처분한다. 출자 임원, 이거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도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로소득자 있잖아요.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5월달에 신고해야 안 해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에 뭡니까? 연말정산을 한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안 한 사람들은 뭐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2개의 근로소득인데 같이 합산 안 했으면 해야 된다 이거죠. 하는 게 원칙인데 연말정산을 했다라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는 5월달에 신고 안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로소득자 신고 안 하면 연말정산 안 했으면 신고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것만 알고 이 개념을 익히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 2019년도 5월 말까지 신고해야 될 종합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죠? 근데 단서에 보니까 거주자 A씨는 특정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 한 걸로 보겠다 이거죠? 한 걸로 봐서 판단해 보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1년간의 급여 1억 원 당연히 뭡니까? 종합과세 합니다. 종합과세 해야 돼요. 종합과세 합니다. 자, 신문 우리가 일시적인 원고료 같으면 필요경비, 어제 필요경비 얼마 해요? 60%면 40%가 소득금액이라 이 말이잖아요. 320이 소득금액이다 이 말이잖아요. 60%가 경비니까
요구로 치면 40%는 소득금액이다 이 말이잖아요. 320이죠. 300 이하는 뭐예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으나 300을 이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종합과세 해야 된다. 상가임대로 당연히 종합과세 해야 되고, 이거 뭐 분리과세 되는 게 없고, 예금 이자가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되지만 2천만 원 이하가 아니잖아요. 초과에 대해서 일부는 종합과세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회차의 문제는 올해 2019년도 버전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도 답은 2번이 나온 이유가, 작년도는 이 의제 필요 경비가 70%였거든요. 그러니까 경과 규정이었고 경과 중이었고 올해가 세팅이 됐으니까 작년에로 푼다면 그죠? 이게 뭐 30%였으니까 38이 240이었으니까 분리과세가 되니까 이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답을 2번을 하고 싶으면,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상금, 만약에 국내 뭡니까 순위 경쟁대회에서 받는 상금이랑 부상은 80% 필요경비 인정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만 되니까 160이 되니까 뭐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올해 지금 경과된 것 때문에 약간 있죠. 변화되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지문을 가지고 올해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점도 좀 말씀드립니다. 14번 업무용 승용차 얘기를 하고 있네. 되게 잘 나오네요. 그래서 언제까지 울고 물 건지 모르지만 이게 핫 이슈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2016년도니까 17년 받아봤고 18년 받아봤잖아요. 2년 차라고 지금. 19년도 아직 안 받았죠. 근데 그걸 유의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세하려고. 소명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금액이 크거나 업무 사용 비율이 100%면 금액이 크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거 소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업무 여기 보시면 운행기록부 있죠. 그거 딱 작성해서 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운행기록부 뭐 얼마 탔다고 하는 요 근거를 대세요. 아니 운행기록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운행기록부가 법적인 정득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그냥 기록만 한 거지 객관적으로 그냥 운행했다는 사실 입증해야 된다고. 누구나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예요. 언젠간 한번 터질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자꾸 내는 것 같은데.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 비용이란 자동차 판매업이랄지 이런 데 빼고 경차 빼고 나머지 있죠. 우리가 개별 소비세 대상이죠.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차 사면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 거기에 관련된 비용 있죠. 보험료랄지 유류비랄지 등등등 비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 비용이라 하는 거예요. 얘를 일단은 이걸 유점 지출이고 조기상각가 있죠. 임의상각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거를 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 무조건 5년 정해 신고조정, 강제상각이란 말이 신고조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여기 내부되어 있고요. 가족의 전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납부일합니다. 기속에 따라 세무조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표자 상회가 일반적입니다. 그죠? 상회가 일반적으로 내부에서 보통 전액 송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4번이 답이네요. 그죠? 업무용 자동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전액 송금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1000만 원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예요? 그죠? 감가상각비는 800 한도 내에서 인정. 나머지 기타 경비는 200 내 한도 내에서 뭔가 인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치세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제면 이 정도 되고 수입 농산물도 인정됩니다. 하여튼 면세 농산물이면 다 됩니다. 얘가 만약에 약간 헷갈렸다면 어떻게 돼요? 대손세 공제 신청은 예정신고는 이거는 뭐 무조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확정 때만 되는 대손의 시기를 어떻게 예정 때 대손을 확정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영수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법이 너무 쉬운 부분이 됩니다.
요거는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으나 요 부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난이도가 툭 내려가잖아요. 뭐 이렇게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세법은 한 문제 정도 말고는 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얘도 한 뭐 15문제잖아요. 한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못해도 11문제 정도는 이상 맞아야 돼요. 11문제. 그렇게 되면 합격점이 75에서 80점이 나와요. 그 정도 일반적으로 나와요. 보통 합격자에 있잖아요. 이론 문제 합격률 개수 문항은 보통 한 12개쯤 돼요. 12~13개쯤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9개 맞춰서 합격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10개 맞춰가지고 70점에 합격한 사람 한 명 봤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이론 문제 시험 치잖아요. 내가 9개밖에 못 맞췄다면 합격할 확률 1%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9개 맞춰서 합격한 사람도 있겠죠.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득점이 보편적이라면 이론 문제의 득점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 문제가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은 뭐 예전에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최근에 내는 있잖아요. 트렌드에 맞는 것 위주로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론을 별도로 볼 필요 없고 거기 나눠드렸던 있잖아요. 아니 그 문제만이라도 다 안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 붙어있는 어떤 거예요? 그 이전의 기준은 시간 나면 예, 이론 나면 시간 되면 근데 최근에 거를 먼저 풀으라 이거죠. 시간이 되면 뭐 그리고 풀어보시면 별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 문제는 표준원과는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가끔 가다가 세법에서 뭡니까?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는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세법 같으면 최근의 경향이 뭔지를 좀 이해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한다고요. 그죠? 우리가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를 뽑을 때 너무 옛날 문제 뭐 20 몇 회차 이런 거 안 내거든요. 최근 한 5년 내에 이렇게 쭉 추리면서 보다 보면 최근에 뭔가 이슈가 되거나 좀 어려워하는 논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깐다고요. 그죠? 그런 위주로 보시고 다 맞추면 좋은데요. 나는 이론을 다 100% 맞출 거야.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 다 파트가 3개니까 4개씩은 맞출 거야.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현실감 있게 가져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은요. 10개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10개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대신에 뭐를 해주냐면 저쪽 실무를 좀 쉽게 해줘요. 보통 일반적으로 실무. 그래서 법인 그때 이런 문제 풀었는데 너무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무 갔는데 법인서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법인서는 난이도가 한계가 있거든요. 낼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대전충남은 보잖아요. 그죠? 대전충남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보면 너무 쉬워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대전충당금 문제라도 클래스가 다를 수 있잖아요. 딱 보고 내가 이게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연습을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 어렵다 쉽다를 판단하는 문제는 그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시간 때문에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얘기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무는 뭐 시간이 좀 애매해서 끊었다가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